시니어가 중심이 되는 세상, 당신의 라이프를 밝혀드리겠습니다. 행복한 시니어를 위한 라이프 길잡이 시니어 라이프 온! 안녕하세요, 박권입니다. 안녕하세요, 윤지우입니다. 네, 지우 씨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2025년 새해가 밝고 꽤 또 시간이 지났어요. 네, 우리 지우 씨는 뭐 매년 새해마다 저랑 뭐 전화 통화도 하고 서로 덕담을 주고 받지만 올해 계획했던 것들은 어느 정도 잘 이루어지고 있어요? 아직 1월은 좀 쉬자라는 계획에 충실하게 열심히 좀 쉬고 있고 올해 사실 전 지금까지 티는 안 냈지만 로또 당첨 대박 이런 마음을 조금 갖고 있었는데 그러면 안 돼요. 올해부터는 티끌모아 태산으로 좀 차근차근 좀 매사에 감사하면서 이제 그렇게 한번 좀 실천하려고 합니다. 그래요. 일확천금을 바라는 거는 그건 어떤 행운이 오면 좋겠지만 이게 그거를 다 목표로 세우면은 절대 안 되더라고요. 마음속으로 갖고 있던 욕심을. 그래서 지금 이제 지우 씨가 티끌모아 태산 너무 좋은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런가요? 이게 말이죠. 일본과 중국에도 비슷한 속담이 있더라고요. 맞아요. 중국에서는 모래가 모여서 탑을 이룬다. 좀 비슷하죠? 자, 그리고 일본에서는 먼지도 쌓이면 산이 된다. 그거 좀 알고 있었죠. 다 비슷해요. 그러니까. 먼지도 쌓이면 산이 된다. 1호로 어떻게 돼요? 일본말로? 아니, 이제 한국어로 방송을 알겠습니다. 어쨌든 비슷한 게 있어요. 저희가 오늘 촬영 들어가기 전에도 이런 게 있었네요 하면서 그런 얘기들을 많이 나눴었는데 맞아요. 한중일 교류를 통해서 또 하나의 연구를 이어가시는 분이 계셔서 오늘 이 자리에 모셔봤습니다. 한중일 동아시아의 노인복지 문제를 연구하는 동아노인복지연구소 김익기 소장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소장님. 네, 소장님 반갑습니다. 먼저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현재는 동아노인복지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고 전에 동국대학교에서 30년 동안 강의를 하고 10년 전에 정년퇴직했습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저희가 이제 소장님으로 호칭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또 교수님도 오래 하셨고, 자, 방금 이제 노인복지연구소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항상 이제 이런 이야기를 타이틀을 들으면 그 타이틀에 다 하시는 일이 있더라고요. 일단은 뭐 동아시아 관련된 일이고 노인 복지에 대해서 연구하는 곳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 곳인지 소장님께 직접 한번 소개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동아노인복지연구소는 이제 꼭 4년 전에 제가 이제 창립을 했습니다. 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동아시아, 그러니까 일본, 중국, 한국 3개국에 대한 그 비교 연구에 관심이 많이 있었고 또 제가 이제 인구 고령화 쪽을 이제 연구를 해왔기 때문에 정년퇴직하고 또 중국에서도 몇 년 강의한 후에 한국에 돌아와서 이 일을 계속해야 되겠다 생각해서 또 제가 동아시아죠. 그래서 동아노인복지연구소를 설립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동아시아에 있는 노인 문제, 특히 복지 문제, 또 노인 문제도 곁들여서 어떻게 노인 문제들이 초고령화 사회에서 노인 문제들을 우리가 다루어 나가야 될 것인가 그런 비교 연구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소를 설립하게 됐습니다. 우리 교수님께서는 정말 오랜 시간 동안 후학 양성에 힘쓰시면서 또 은퇴 후에는 사단법인 동아시아 노인복지연구소를 설립하셨는데 그 설립 배경도 조금 구체적으로 더 알 수 있을까요? 네, 그 설립하게 된 거는 이제 원래 저희가 2012년에 서울에서 세계 노년학 대회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전 세계 노년학의 올림픽이라고 할 수 있는데 4년에 한 번씩 열리는 올림픽처럼요. 그래서 마침 그때 한국이 세계 노년학 대회를 이제 주최를 하게 돼가지고 코엑스에서 했는데 전 세계 80여 개 나라에서 5천여 명의 학자가 참석했고 논문 수만 4천여 개 논문이 발표됐습니다. 세계적인 그런 큰 행사였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제가 마침 중국 위원장을 맡았습니다. 제가 중국 쪽에 관여를 하다 보니까 중국 위원장을 맡아서 많은 학자들을 중국 분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당시에 조직위원장을 했던 차흥봉 전 보건복지부 장관님, 또 서울대 사회학과 선배십니다. 그래서 같이 이제 활동을 하게 됐고. 그래서 그분하고 같이 중국에 가면서 많은 중국 사람들을 이제 유치를 해가지고 중국에서만도 300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많이 오셨네요. 이제 그러고 나서 그 후에 중국과 우리가 복지 문제를 같이 공유하고
또 노인복지관을 이제 같이 나누기 위해서. 네. 근데 우리나라가 또 중국도 같은 노인 문제가 있습니다만 중국은 노인이 뭐 2억 이상의 노인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중국도 노인 문제가 엄청나게 많이 이제 소요가 되고 있고 그렇죠. 시설을 많이 잘 만들어 놨는데 네. 이 운영이 아무래도 좀 노하우가 우리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하고 한국과 중국의 복지 문제를 교류를 하면서 한국의 복지 문제 노하우를 중국에 수출하자. 그런 계획으로 우리 차 장관님하고 같이 중국을 왔다 갔다 하다가 코로나가 되면서 막혔어요. 네. 네. 그래서 막혀가지고 몇 년 있는 동안에 네. 그래도 이 일은 워낙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계속 해봐야 되겠다 해서 코로나 기간 중인 2021년에 그 연구소를 설립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차홍봉 장관님을 저희 연구소 고문으로 모시고 연구소를 설립하게 됐죠. 네. 그러셨군요. 그렇군요. 취지가 참 좋습니다. 어쨌든 그렇죠. 그 동아시아 3개국이 노인 복지에 대한 문제는 다 국가마다 갖고 있는 현안이니까 그렇습니다. 서로 이제 협의를 해서 더 나은 쪽으로 복지를 발전시키자. 그런 이제 너무나 좋은 의도로. 근데 재밌는 게요. 이 3개국이 노인 문제 관해서 세계에서 넘버원을 하나씩 갖고 있어요. 통계적으로. 궁금해요. 그게 어떤 거죠? 일단 중국은 노인 인구가 2억 이상입니다. 예. 노인 인구만도 우리나라 인구의 4배가 되는. 워낙 또 이 자체 인구가 세계에서 노인 인구가 제일 많습니다. 예, 맞아요. 그래서 넘버원이고. 일본은 노인 인구의 비율이 세계에서 제일 높습니다. 노인 인구가 제일 많다. 인구 비율로 봤을 때. 저 3번 알 것 같아요. 예, 우리는 뭘까요? 3번. 빨라서. 맞습니다. 저는 역시 우리 시니어 라이프는 오래 진행하다 보니까 고령화 속도가 세계에서 제일 빠릅니다. 그래서 이상하게도 동아시아 3개국이 통계적으로 딱 노인에 관한 문제 넘버원을 하나씩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또 그렇기 때문에 또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이 3개국이 잘하면 전 세계적으로 이 3개국을 또 롤모델로 삼을 수도 있을 정도의 어떤 배경을 갖고 있고 매우 중요한 우리 동아시아가 이 노인 문제에 관해서도 매우 중요한 모델 연구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속도가 이제 제일 빠른 거 1위는 조금 씁쓸하긴 하네요. 그렇습니다. 고령화, 이제 초고령화 이렇게 되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 속도는 뭐든지 다 압축 성장의 그 속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 노인 문제도 굉장히 빠릅니다. 그러니까 우리 밥도 빨리 먹잖아요. 그러니까. 자, 그래서 이 3개국의 아주 1위 아주 흥미롭게 잘 들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동아노인복지연구소 구성은 어떻게 돼 있고 어떻게 이제 조직이 이루어져 있는지 그것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차홍봉 장관님을 고문으로 해서 저희가 같이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또 그 농수산부 장관을 역임했던 장택평 장관이 또 서울대 사회학과 저희 또 친구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친구라서 또 노인 문제도 관심도 많이 있고, 또 그분도 고문으로 모시고, 그 다음에 이제 박상철 교수라고 서울대 의대 명예 교수인데 세계적으로 또 의료 노인 장수 문제에 관해서 세계적인 석학입니다. 그래서 박상철 교수님도 고문으로 모시고 또 주민자치학회를 운영해 나가시며 사업가이면서도 이 노인 문제 특별히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신 전상직 그 회장님을 그 4분을 고민으로 모시고 그다음에 연구위원들은 뭐 교수들 또 연구진 또 복지관의 관장이나 이런 분들 해가지고 한 30여 분을 연구진으로 모셨고 또 중국 교수들도 한 5-6명을 우리가 국제위원으로 또 일본 교수들도 한 30명을 국제위원으로 모시면서 우리 문제들을 같이 공유하고 있습니다. 말씀만 들어도 어마어마한 분들이 지금 몸담고 계셔서 정말 사실은 뭐 만들어진 지 4년, 올해가 딱 4년 됐는데요. 만들지 얼마 안 되진 않고 개인 연구소이기 때문에 그렇게 뭐 대단한 건 아닙니다만 그래도 연구진은 어떻게 보면 많은 그 연구진이 확보가 돼서 그래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좀 여러 가지 행사를 좀 해왔습니다. 그러셨군요. 일단 훌륭하신 분들을 우리 소장님께서 많이 모시고 와서 탄탄하게 친구도 있고. 맞아요. 자,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 팬데믹 시기에 설립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때 아무래도 상황이 좀 어땠을지도 궁금해요. 그렇습니다. 쉽지만은 않으셨을 것 같아요. 그 당시 상당히 엄혹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다니기도 어렵고 항상 마스크 써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총회할 때 마스크 쓰고 저 기념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마스크를 엄격히 관리했기 때문에 다 완전히 마스크로 통제되면서 시작을 했고 그래도 그 당시에도 한 50여 명이 참석을 해 주셔가지고 그 어려운 그렇습니다. 어려운 속에서도 그래서 그 총회 때 이제 장봉 장관님의 기조연설이 있었고 또 거기에 여러분들이 또 이제 특별히 이제 인사 말씀을 축사 말씀해 주셨는데 또 제 친구 중에 하나가 유인태 의원이 저희 서울대 사회학과 동기입니다. 유인태 의원도 와서 이제 축사도 해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많이 도와주시고 그렇게 해서 연구소가 시작이 됐습니다. 힘차게 또 출발하죠. 어려운 환경에서도 힘차게 출발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저 학연 지원 사회라지만 이렇게 좋은 일로 학연 지원하는 건 저는 얼마든지 좋다고 봅니다. 좋은 일로 서로 이렇게 친구끼리 뭉치고 뜻이 맞다는 거는 너무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동아노인 복지연구소가 이제 민간 연구소입니다. 이제 정부에서 하는 연구소가 아니고 민간 연구소이기 때문에 어떤 저는 뭐 예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행정을 펼치는 데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어려움이 상당히 많죠. 어떻습니까?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제가 개인적으로 시작한 거거든요. 물론 이제 장본 장관님 고문으로 모셨지만 뭐 장본 장관님 재정적으로 지원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누구의 재정 지원을 받은 것도 아니고 순전히 우리가 자발적으로 각자 객출을 해가지고 시작을 했고 그러면서 이제 당시 그래도 좋은 점 중에 하나는 코로나 시대이기 때문에 현장 연구 세미나는 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매달 한 번씩 포럼을 했습니다. 줌으로 포럼을 하니까 비용이 안 들었어요. 그랬네요. 그래서 지금까지 그 줌을 38번을 이제 웰에이징에 관한 이제 그 줌을 이제 포럼을 했는데 비용도 별로 안 들이고 아주 효과적으로 유익하게 그래서 몇 년을 딱 지냈고 그러면서 이제 작년에 아주 큰 행사를 몇 개 치렀습니다. 그러셨군요. 네, 연구소를 설립하시고 1년 후에 사단법인 인가를 획득했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1년이면 박사님 굉장히 빠른 속도 아닌가요? 글쎄 저희가 이제 사단법인을 해갖고 왜냐하면 저희가 어디 지원을 받는 연구소가 아니었기 때문에 후원을 받아서 운영이 돼야 되는 상황이었고 우리가 개인적으로 돈을 내든 어떤 형태로든 또 후원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후원을 빨리 받기 위해서는 사단법인이 되는 게 매우 중요한 그런 요건이 되죠. 그래서 열심히 뛰었습니다. 사단법인 되기 위해서. 우리 그 연구소에 우리 같이 일하는 분들이 열심히 해가지고 그래도 빠른 시일 내에 잘 획득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냥 열심히만 근데 한다고 되는 게 아닌데 비결이 있으세요? 궁금해요. 비결이란 게 따로 없죠. 열정과 또 잘 되기를 기도하는 마음 그런 마음으로 이제 했고요. 뭐 특별히 저희가 뭐 우리가 서울 처음에는 이제 경기도에서 사무실이 있어서 경기도에 하려고 했다가 경기도가 오히려 좀 안 됐어요. 이상하게. 차라리 그럼 서울에서 하자. 서울에 조그만 사무실을 하나 얻어가지고 서울에서 했는데 됐어요. 그래갖고 뜻을 가지고 있으니까 길이 열리다. 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설립하신 동아노인복지연구소. 설립 후에 어떤 활동을 좀 해오셨는지. 설립하고 나서 맨 처음 큰 행사가 이제 사단법인 설립 축하연을 했습니다. 1년 지나고 나서 허가를 받았고 이게 참 저희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첫 단계이기 때문에 축하연을 했는데 거기에도 거의 한 100명이 참석을 해줘가지고 축하를 해주고 또 개별적으로 후원도 좀 해주시고 친구들이나 또 연구원들이 그래서 거기서부터 큰 행사를 했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한 큰 행사가 저희가 이제 자서전을 영상 자서전 사업을 했습니다. 영상 자서전이요? 네, 영상 자서전을 사업을 해가지고 첫 번째 사업으로 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역임하셨던 차은봉 장관님 마침 그때 80세가 되셨어요. 그래서 8순 기념도 되고 그래서 영상 자서전을 하는 우리 첫 번째 고문이시기 때문에 차은봉 장관님이 영상 자서전을 만들어서 크리스마스 즈음해서 송년 축하 겸 또 차은봉 장관님 8순 기념 잔치를 크게 했습니다. 그때는 100여 명이 모여가지고 정말 아주 송년도 멋지게 장식했고 그래서 그런 행사를 딱 해놓고
그것이 처음에 했던 2개의 큰 행사였고요. 그다음에 작년에 이제 큰 행사를 이제 3개를 했는데요. 와. 첫 번째는 저희 연구소가 이제 기본적으로 추구하는 것이 웰 에이징입니다. 웰 에이징. 건 우리가 노년이 되면서 노년 생활이 참 보면 어렵잖아요. 다 소득도 없고 외롭고 건강도 나빠지고. 그러니까 우리 일생에서 가장 불행한 시기가 노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데 이런 개념을 바꾸자. 인생의 마지막 단계가 불행해지면 인생 전체가 불행해지는 것이니까 그쵸. 마지막을 멋지게 장식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해서 우리 마지막을 멋지게 장식하기 위해서 웰 에이징을 해야 되겠다. 웰 에이징이라고 이제 최근에 이제 그 고령화도 노령화도 노인들이 활동을 많이 해야 된다고 해서 액티브 에이징이라는 말이 나오고 노년이 돼서도 뭔가 생산적인 일을 해야 된다 그래서 프로덕티브 에이징을 얘기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걸 잘하는 분을 석세스풀 에이징이라고 얘기합니다. 성공적인 노령하다. 근데 이런 걸 몽땅 뭉뚱그려서 우리는 웰 에이징이라는 개념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웰 에이징 운동 선포식을 했고요. 그래서 우리가 작년 가을에 12번에 거쳐서 행복 교실이라는 프로그램을 해서 그야말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뛰어난 인구, 노령, 또 노인 문제 전문가들이 강의하는 강의 프로그램을 분당 노인 복지관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12번 일주일에 한 번씩 해서 3개월 동안 했죠. 3개월 동안. 행복교실을 운영을 했습니다. 이제 이거를 전 국민적인 운동으로 확산시키려고 하는 선포식을 그때 했었어요. 9월 달에. 너무 좋네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또 계획하고 했던 일이 초고령화 시대에서 노인복지는 과거의 기존의 방식의 노인복지를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기존의 방식은 뭐냐 하면 노인들이 앉아서 그냥 나라에서 주는 돈 받고 어떤 기관에서 주는 혜택을 받고 이런 식의 복지 운영이 됐는데 초고령화 시대에는 노인이 수도 많아지고 또 노인이 오래 살게 되잖아요. 또 평균 수명 연장이 되고 하니까 그래서 이 노인들이 좀 더 스스로가 참여하는 복지 또 국가에서도 국가의 재정이 이제 제한이 되니까 노인에 들어가는 비용이 엄청 많거든요. 의료 비용도 많고 의료 비용이 국민 전체 의료 비용의 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의료 비용도 경감하고 또 노인의 마지막 생활도 행복하게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써야 되냐. 그래서 초고령화 사회에서의 새로운 방법을 제가 생각했던 것이 자연치유. 자연치유 가운데서도 산림치유라고 하는 거를 제가 전공을 시키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저는 이제 사회학 전공이었기 때문에 산림에 관해서는 모릅니다. 산림은 숲에 가면 나무가 많고 그냥 녹화가 잘 돼 있다, 아름답다, 가서 등산하면 좋다. 이런 개념 이해는 생각을 못 했는데 산림이 어마어마한 자원이 됩니다. 그래서 산림청에서는 산림의 자원을 산림복지라는 개념으로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산림치유라는 것도 산림청에서 10년 정도 전에 시작을 했습니다. 이게 최근의 개념인데 저는 이제 노인복지와 산림치유를 연결시키는 그런 작업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고 이런 것들이 어느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일입니다. 사실은 노인복지 쪽에서는 이런 문제를 잘 생각을 못했는데 우리가 노인복지와 산림치유를 연계하는 국제회의를 통해서 홍보를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작년 10월 달에 동국대학교와 국립수목원에서 이틀 동안 국제회의에서 100여 명이 6개 나라에서 100여 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렵었지만 또 여러 군데 후원도 좀 받고 지원을 받아서 아주 그야말로 성공적으로 잘 치료했습니다. 와, 너무나 대단하시고 또 축하드리고 앞으로도 더욱더 이제 또 많은 성장을 또 하게 되실 것 같은데 소장님은 또 대학부터 대학원까지 한국과 미국에서 인구 문제에 관한 공부를 또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인구 문제를 전공하시게 된 계기가 또 있으실까요? 제가 이제 서울대 사회학과 3학년 때 인구학 강의를 들었습니다. 인구학 강의를 들었는데 뭐 오래전에 고인이 되셨던 이혜영 교수라는 분이 계셨는데
사회학 쪽에서는 그분이 전설처럼 돼 있던 분이에요. 이제 왕족이었는데 네. 이씨 왕조의 왕족이었는데 굉장히 근엄하시지만 네. 학생들을 그렇게 살펴주고 그 학생들에게는 뭐 그야말로 신화 같은 전설적인 분이라고 얘기됐던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분한테 인구학을 들으면서 아주 굉장히 감명 깊게 그 수업을 들었고 네. 또 대학원에 들어가서 인구문제연구소에서 조교를 하게 됐어요. 아, 그렇군요. 예, 그래서 이 서울대 인구문제연구소 조교를 하고 네. 또 미국의 미시간 대학에 유학을 갔는데 네. 거기 또 인구학이 또 세계에서 아주 굉장히 탑 클래스입니다. 네. 그래서 거기에 미시간 대학에 있는 인구문제연구소에서 4년 동안 풀로 장학금을 받고 또 인구 문제를 연구하게 돼서 네. 계속 그 길로 나가게 됐습니다. 네. 교수님 공부를 너무 많이 하셨네요. 공부를 좀 쉬셔야 되는데 너무 공부를 네. 너무 많이 하셔가지고 네. 예. 자, 인구 문제 네. 얘기하고 있는데 네. 한중일의 인구 고령화 비교하는 연구에도 또 굉장히 열중을 하셨습니다. 예, 예. 근데 이제 뭐 왜 다른 뭐 서남아시아도 있고 네. 뭐 중동도 있고 여러 가지로 아니면 전 세계적으로 네. 비교할 수도 있는데 네. 한중일을 굳이 네. 중국과 일본을 네. 선택하신 이유도 궁금해요. 예, 예. 서남아시아는 뭐 별로 안 좋아하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예. 전 세계에서 이제 인구에 관해서 그다음에 인구 고령화에 대해서 넘버원을 하나씩 갖고 있는 게 한중일 3개국이고 네. 저는 또 개인적으로 제가 이제 일본에도 1년 가서 있었고 또 중국에서도 5년 동안 강의를 했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제가 그 동아시아 3개국의 비교 연구에 관심이 있습니다. 네. 비교 연구에 관심 있는 것 중에 특별히 제가 전공하는 인구학 쪽에 네. 특별히 더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이 3개국을 연구를 하게 됐고 이제 3개국이 세계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기 때문에 네. 여기를 잘 연구를 먼저 해놓는 필요가 있었고요. 뭐 서남아시아 또 뭐 아프리카 다른 나라까지도 연구의 범위를 넓힐 수 있으면 좋죠. 네. 지금은 이제 연구의 역량이 동아시아를 하고 만약에 역량이 더 생긴다면 네. 더 넓혀갈 수 있죠, 당연히.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저는 우리 소장님 말씀 듣다 보니까 갑자기 궁금해지는 게 있는데요. 일단 미국에서도 공부하셨고 네. 중국에서 5년 동안 강의도 5년. 하셨고 일본에 또 1년 동안 또 계셨고 그 나라 언어들에도 능통하시다는 또 얘기가 되겠네요. 그러니까요. 글쎄요, 능통하다고 제가 생각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뭐 일단 한중일 3개국 비교 연구에 관심이 있었고 네. 비교 연구를 하려면 당연히 그 나라 언어를 익숙하게 배워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어 갖고요. 미국에 유학 갔었고 그래서 영어는 미국에서 이제 유학 가면서 공부를 하게 됐고 네. 또 일본어는 또 제가 1년간 미국에 또 교환 교수로 갔었을 때 네. 학부 강의를 일본어 학부 강의를 1학년 학부 강의를 들었습니다. 아, 교수님으로서 강의를 또 들으셨고. 예예. 네. 1학년 학생들하고 같이 수업을 들었죠. 그래요? 예예. 수업을 같이 듣고 네. 숙제 똑같이 같이 하고. 너무 멋지십니다. 삼촌으로 생각했을 텐데. 그리고 나서 이제 몇 년 후에 네. 일본에 또 1년간 일본의 상지 대학에 교환 교수로 가게 되면서 또 열심히 또 일본 가서도 언어도 공부하고 네. 또 그러면서 제가 또 일본어를 열심히 하면서 일본어로 강의할 수 있을 때까지 하자 해가지고 네. 일본어 특강을 한 10번쯤 했고 나서는 일본어 강의 수업은 또 안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중국어를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아니 저기 그 지금까지 공부를 많이 하셨잖아. 인구 공부도 하시고. 네. 예, 근데 그런 공부보다 3개국어 공부가 훨씬 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중국어 얘기도 좀 듣고 싶어요. 중국어 공부도. 네. 중국어는 이제 한국에서 학원 다니다가 중국어 학원에 학원 다니다 방학 때마다 한 달씩 북경 가서 어학연수 하고 와서 그렇게 3년을 하다가 제가 중국 인민대학에 아주 친한 친구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 친구가 나중엔 이제 인민대 부총장까지 됐습니다만 그 친구랑 계속 오랫동안 그야말로 관시를 계속 쌓아왔습니다. 관시. 저희 몇 안 되는 거 알아들어요. 그래가지고 이 친구가 이제 그 교환 교수로 2년 동안을 허락해줘가지고 거기서 이제 학부생하고 석사과정 학생들 강의를 했습니다. 그때 강의를 그때는 영어로 했습니다. 영어로. 그때는 영어로 했고 중국말을 열심히 공부를 했었죠.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2015년에 정년퇴직을 하고 나서 또 특별히 또
석자 교수로 이제 거기 타이틀로는 좀 거창합니다. 국제 걸출 교수라는 타이틀을 줬어요. 정말 걸출. 얼마나 걸출하면 그렇게 타이틀 자체가 그렇게 돼가지고요. 그래서 걸출 교수. 그래서 사실 뭐 거기에 정 교수보다도 월급도 더 많이 받고. 야, 너무 멋지세요. 또 박사과정 학생 조교도 대우도 좋고 대우도 최고급 대우. 월급도 좋고. 그렇습니다. 걸출하네요. 네, 이름에 걸맞는 대우를. 3년간 또 강의를 그때는 대학원생을 하면서 그때도 영어로도 강의도 했고 중국어로도 강의를 했고. 와, 너무 멋지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지금은 이제 중국에서 작년에도 중국을 한 10번쯤 가면서 한 10개 대학 가서 특강을 했는데 지금은 특강을 무조건 중국어로 합니다. 와. 제가 아이 엄마라 그런지 개인적으로 좀 궁금한 게 있는데 외국어를 저도 사실은 이제 일본어 MC도 하고 있고 박권님도 일본어 공부하고 있지만 그렇게 둘이 만나서 공부해도 잘 안 늘어요. 아니 외국어 공부를 좀 빨리 배우는 그런 팁이 좀 있으면 시청자분들께 알려주세요. 빨리 배우는 방법은 언어란 건 뭐 무조건 시간을 많이 들여야 된다고 일반적으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언어는 특별한 비결이 따로 없고요. 제가 한 가지 비결이 있다면 많이 짓거려야 되는 거예요. 듣는 것보다 짓거리고 물론 많이 기회를 많이 갖고 회화 기회. 듣는 것도 물론 중요하죠. 또 짓거리고 못 들더라도 그러니까 저는 이제 중국어도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이제 어떤 질문이 생기면 질문을 딱 일어서서 질문을 먼저 딱 해요. 그럼 못 알아듣잖아요. 알아들을 때까지 질문합니다. 그것도 굉장히 용기가 필요한데. 용기가 필요한데 제가 이제 중국에 있는 동안에도 그 중국에 거의 대부분 세미나를 많이 참석을 했는데 거의 모든 세미나에 제가 유일한 외국인이었어요, 항상. 근데 제가 이제 스스로에게 그걸 하기 위해서 이제 어떤 문제가 나오면 제가 제일 먼저 무조건 손을 듭니다. 그리고 어떤 아이디어 떠오르기 전에 손부터 먼저 듣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 말을 하기 시작해요. 말을 하기 시작해서 잘 못 알아듣는 것 같으면 그럼 또 물어봐요. 알아들었냐. 못 알아듣는 것 같으면 말을 바꿔서 쉬운 말로 바꿔서 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훈련을 스스로 해왔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일본도 마찬가지로 중국에서도 친구들을 많이 사귀면서 친구들과의 기회도 많이 갖고 여행을 또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도 전국을 다 다녔고 중국의 31개 성을 다 땅을 밟았습니다. 정말요? 여행을 많이 가서 현지의 사람들하고 교류도 하고 하다 보니까 또 거기에 문화도 익히게 되고 언어도 더 쉽게 할 수 있게 되고. 늘지 않을래야 안 늘 수 없는. 아니 교수님 공부를 그렇게 많이 하셨는데 언제 그렇게 여행도 다녔어요. 그냥 한마디로 그냥 집에 있었던 적이 없으시네. 저는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예를 들어 국제회의를 제가 한 60여 개 나라를 다녔는데 국제회의를 딱 참석을 하면 회의 끝나고 무조건 여행 갑니다. 그래서 하여튼 거의 예외 없이 하여튼 어디 지역을 가면 하루나 이틀을 더 플러스해서 여행을 가서 또 현지를 답사하고 그래서 사회학자이기 때문에 또 문화적으로 또 많이 새롭게 배워야 되고 익혀야 되고 교류해야 되는 그런 걸 어떻게 사명감 비슷하게 하면서 많이 다녔어요. 사회학과 교수님이셔가지고 그냥 사회활동을 그냥 너무 많이 하셔가지고 그렇습니다. 집에서 쉬신 적 없으시죠? 집에서 쉬신 적 없으시죠? 집에서 쉬기도 하죠. 쉬기도 하세요? 자, 이게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른 나라에서 이렇게 후학을 양성하는 일 사실은 쉽지 않잖아요. 근데 중국에서 교수를 하시면서 좀 경험하신 생소한 문화들은 또 어떤 게 있으신지. 중국에서 강의를 하면서 아주 독특한 하나가 있었어요. 제가 이제 교환 교수 할 때 그때 제가 50대 중반이었는데 그때 20대 22살 난 학부 학생이 와가지고 그 친구가 미국에 유학 가고 싶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몇 번도 어드바이서도 해주고 근데 한 번 오더니 저 연구실에 찾아왔어요. 연구실 오더니 대뜸 하는 얘기가 교수님 저하고 친구 될래요? 친구 해주시겠습니까? 그래요. 그 친구가요? 그게 친구 붕우라고 하잖아. 폭녀. 정말 폭녀라고 하는. 폭녀 돼주겠냐요. 그래서 제가는 순간적으로 놀랬지만 학생이 교수한테 친구가 되게 해달라고 하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순간적으로 생각했을 때 제가 중국에서는 나이가 문제가 아니고 중국에서는 친구라는 게 나이를 따지는 게 아니라 그 관계 또 얼마큼 서로 잘 감정적으로 이입이 되는가 교감이 됐다는 얘기잖아요. 교감이 되는 그 말을 하는 그게 게 친구입니다. 그래서 얘가 그런 생각을 갖고 왔구나. 그래가지고
뭐라 그랬냐면 한국에서는 교수와 학생이 결코 친구가 될 수 없다. 결코. 그러나 내가 중국에 왔으니까 중국 문화도 조금 배웠으니까 친구하자. 친구가 됐어요. 교수님 너무 역시 멋져요. 열린 마음인데, 열린 마인드. 네, 그런 경우가 있었고. 네. 그다음에 이제 특별히 인상에 남는 경우는 제 제자들을 또 중국에 또 많이 길렀고, 그다음에 중국의 인민대학이 중국에서 세 번째 대학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래갖고 중국의 인민대학의 출신들이 또 전국에 많이 교수로 나가 있습니다. 또 저 제자들도 전국에 많이 교수로 나가 있어요. 또 하나는 또 제가 그 인민대 박사했던 그 학생을 길림대도 중국의 10대 대학인데 길림대 교수로 제가 하는데 도움을 줬어요. 그 당시 이제 길림대 부총장이 또 아주 절친이었습니다. 아이고. 아니, 뭐, 대학마다. 아니, 이렇게 절친이 많으세요, 교수님. 그래가지고 이제 특별히 뭐 얘기가 좀 복잡하니까 간략하게 말씀드린다면 특별히 걔를 이제 같이 데리고 가서 면접을 시켜주고 그래갖고 이제 결국 교수가 됐어요. 오, 얼마나 각별하셨으면. 아니, 어떻게 면접 보는데 데리고 가요? 그리고 그 친구 결혼식 때도 제가 참석했고 애 낳았을 때 애도 가서 봐주고. 뻥요네 뻥요. 진짜 뻥요. 더우다치. 뻥요. 그런 식으로 제자들과의 관계를 아주 밀접하게 갖게 되니까. 지금도 중국 가면 제자들이 곳곳마다 다 있어갖고 아주 즐겁습니다. 오, 진짜 그러실 것 같아요. 편하시겠어요, 교수님. 중국 어딜 가도 내가 왔다. 그러면 쉐쉐쉐쉐 하면서 막 와갖고 교수님 모시고 다니고. 아이고, 그만큼 잘하셨으니까. 그쵸. 제자들은 사랑으로 대했으니까 제자들도 이렇게 국적을 떠나서. 그럼요. 글쎄요, 뭐 제가 별로 한 것도 없는데 그냥 뭐 제자들도 많이 따르게 되고 또 중국도 제자들이 한국이 옛날에 있던 그 아름다운 전통 지금은 좀 많이 사라졌지만 사제지간의 그 정을 또 중국 학생들이 많이 갖고 있어요. 중국에도 그 TV는 사랑하실 것 같은 프로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마 교수님을 곧 찾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자, 그래서 중국에서 이렇게 재밌었던 에피소드, 그 펑요 사건, 너무 기억에 남을 것 같은데. 맞아요. 자, 그러면서 또 뭐 너무나 많은 일이 있었지만 뭐 또 더 기억에 남고 너무 감동적이고 뭐 이런 일. 그런 것도 하나 소개 좀 해주세요. 글쎄요. 또 하나 우리 제자 관계인데. 제가 이제 인민대에서 강의할 때 복권성에 있는 친구가 왔어요. 그때는 저는 몰랐는데 인민대 부총장했던 제 친구가 연락이 와가지고 식사를 한번 하자. 자기 복권성 친구가 왔다 그래요. 이 친구는 복권성에서 이제 교육 사업을 하는 뭐 자기가 대학을 3개나 세운 그런 친구예요. 근데 그 다음에 또 오더니 북경에 또 다시 와서는 이제 저를 개인적으로 만나가지고 자기 아들이 딱 하나 있는데 아들이 운동선수예요. 배드민턴 선수였는데 자기 학교를 하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박사를 좀 시키고 싶었던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아들을 저보고 지도를 해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먼저 그 박사과정 추천서를 이제 사인을 해줬어요. 추천 사인해줬더니 결국은 이제 마카오 과기대학에 그 박사과정에 입학이 됐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와갖고 너가 사인해줘서 박사과정 했으니까 그러니까 너가 얘를 책임져라. 너가 얘를 책임지고 지도를 해달라. 지도가 공부 지도뿐 아니라 생활 지도까지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걔를 데리고 일본에 발표할 때 일본에 데리고 가기도 하고 또 걔 박사 논문 할 때 같이 저기 광서성이라고 맨 남쪽에 걔를 데리고 조사도 같이 하고 걔가 결국 박사가 돼서 교수가 됐습니다. 교수가 돼서 자기가 최초로 작년에 교수가 돼 최초의 국제회의를 여는데 저를 초청을 해가지고 그래서 특강도 하고 발표도 하고 또 얘도 결혼식에 참석을 해갖고 아침 9시부터 밤 10시까지 하루 종일 하는 결혼식에 참석도 하고. 중국 결혼식이 그렇다고 그렇습니다. 문화가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애가 났을 때 애도 가서 봐주고. 그런 그 관계를 유지한 게 그런 것들이 더 아주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마음 따뜻하고요. 그 중국의 우리 한국 사람의 어떤 좋은 면을 또 교수님께서 많이 심어주셨네요. 이미지가 많이 좋아졌을 것 같아요. 와, 너무나 멋지십니다. 자, 또 이제 아까 제가 살짝 말씀드렸죠. 아까 산림치유 연구회 얘기를 좀 여쭤볼게요. 2022년에 노인을 위한 산림치유 연구회를 출범하셨는데 그런 연구회를 또 결성하신 이유가 또 있으시죠?
그러니까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네. 이제 초고령화 시대에서의 노인복지의 새로운 도전은 새로운 방법은 자연 치유를 통한 네. 노인의 건강 증진 이게 웰 에이징과도 관련이 되고요. 네.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이 뭘까를 궁리하던 차에 네. 우연히 이제 살림 쪽의 관계를 또 친구를 또 갖게 됐어요. 아, 네. 그래서 살림 쪽에 산림행정학회라는 게 결성이 됐고 네. 거기에 제가 이제 자문위원을 해가지고 예. 전 살림에 잘 몰랐을 때입니다만 네. 하게 되고 세미나를 많이 참석하면서 살림을 배우기 시작했죠. 살림에 대해서. 살림에 대해서 산림청 관계에 세미나를 많이 참석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아무래도 우리가 이거를 산림과 노인 복지를 연결시키려면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겠다. 네. 그래서 스타디고를 만들자. 그래서 이제 제일 먼저 차은봉 장관님, 그때 80이 넘으셨는데 네, 네. 제가 차은봉 장관님한테 산림 치유에 대한 얘기를 들어보셨습니까? 못 들어봤대요. 네. 차은봉 장관님 우리나라에서 이제 복지를 노인 복지를 60년을 하신 분이로 가장 권위 있으신 분이었죠. 네. 장관도 60년이요. 하시고 또 부총장까지 하셨고. 예. 네. 그런데도 노인 복지 쪽에서 산림 치유라는 말을 못 들어봤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겠습니다. 스타디고를 만듭시다. 네. 그래서 80대인 그 어르신을 네. 모시고 스타디 그룹을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쪽은 이제 복지 쪽 하시는 분, 예. 한쪽은 산림치유 하는 분, 한 30여 명을 규합을 해갖고 네. 산림치유 연구회를 만들었습니다. 산림치유 연구회를 만들어서 거기서 세미나도 하고 네. 산림치유 현장도 가보고 네, 그렇게 했었습니다. 다양한 활동들을 또 하고 네. 계시네요. 네. 그래요. 네. 산림치유 연구회. 네. 우리 교수님 얘기를 들어보면 교수님은 이제 모든 활동을 본인의 어떤 노력도 있지만 네. 친구들과 함께 하시네. 친구들과 뭔가 좀 같이 네. 만들고 좋은 얘기 나누다 보니까 네. 또 좋은 아이디어도 생길 것이고 혼자서 할 수 있는 일 없잖아요. 맞습니다. 같이 해야 되는 겁니다. 네. 우리 산림치유 연구회 좀 더 자세히 한번 얘기 들어볼까요? 어떤 활동들을 하는지 좀 구체적으로? 그래서 산림치유 연구회에서 이제 그동안에 줌을 통해서 우리가 포럼도 몇 번 했고 예. 그다음에 이제 그 노원에 있는 산림치유 센터가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거의 유일한 네. 또 특히 서울에서도 유일한 산림치유 센터입니다. 네. 예. 근데 산림치유가 대개 보면 산속에 들어가서 해야 되냐 뭐 이런 질문도 하는데 너무 궁금해요. 네. 근데 산림이 아니라 네. 뭐 산림이라고 돼 있지만 삼림입니다. 따지면 숲. 산에도 숲이 있지만 네. 도시에도 숲이 있거든요. 흔히 도시숲이라는 말을 하잖아요. 네. 도시숲엔 도시에는 공원이 있고 또 정원도 있고 네. 그다음에 뭐 집안에 나무가 몇 그루 있어도 뭐 숲이 될 수 있어요. 그렇군요. 또 집안에서 요즘 또 뭐 이렇게 또 그린이라는 말을 써가면서 집안에서도 이렇게 식물들을 기르기도 하고 네. 이런 게 어떻게 넓은 의미의 산림 치유에 포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산 속에 들어가서 하는 게 아니라 네. 그런 질문을 많이 받아요. 네. 아니 노인이 산림 치유하려면 어떻게 산 속에 어떻게 가냐? 아닙니다. 그쵸, 그쵸. 그 노원구에 있는 산림 치유 센터만 해도 불암산 바로 밑이에요. 네. 그래서 바로 인근에 그 아파트들이 있어요. 네. 그 노인들이 그 어르신들이 와서 거기 가서 치유 프로그램도 하고 네. 또 명상도 하고 또 산책도 하고 네. 또 몇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네. 이제 그런 것도 운영하고 이제 거기를 저희 몇 번 가서 이제 답습도 하고 실험도 해보고 네. 그래서 결국은 저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서울뿐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네. 좀 많이 만들어서 이런 걸 좀 활성화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뭐 숲을 좀 가까이 하고 자연을 네. 가까이 하는 게 넓은 의미에서는 산림 치유가 될 수 있는 그러니까 거네요. 꼭 무슨 뭐 저 귀촌에서 귀농하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 네, 뭐 일상생활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있는. 네. 자, 또 다음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초고령화 시대에 우리 대비해서 동아노인복지연구소가 당면한 도전 과제는 또 무엇일까요? 당면한 도전 과제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게 초고령화 사회는 노인들이 일단 소득이 없는 노인들이 오래 살다 보니까 온갖 질병이 많이 생겨요. 특히 장기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이 많이 생깁니다. 옛날에 평균 수명이 낮을 때는 노인이 되기 전에 그냥 다 큰 질병 없이 이제 세상을 하직하게 되지만
70세, 80세, 100세 시대라고 하니까 오래 살다 보니까 암도 생기고 당뇨병, 고혈압, 오랜 치유가 필요한 그런 병들이 많이 생깁니다. 네. 그런 병들이 많이 생기니까 비용도 많이, 의료 비용도 많이 들게 되고 또 거기다 치매. 옛날엔 치매 환자 많지 않았잖아요. 치매 걸리기 전에 먼저 끝났으니까. 근데 이제는 오래 사니까 치매 환자들이 그만큼 또 상대적으로 많이 늘어나게 어떻게 보면 고령화되면서 또 이렇게 그렇습니다. 문제가 된 병이죠. 고령화되면서 장기 요양을 필요하는 질병들이 많이 생기게 되고요. 또 이걸 또 국가가 관리해야 되는데 국가 관리는 한계가 있습니다. 일단 재정적으로 한계가 있고 인력으로도 한계가 있고 그거를 스스로가 할 수 있는 그렇게 해서 이제 적극적인 참여 복지라는 개념을 저희가 이제 생각을 해냈습니다. 그냥 받는 복지가 아니라 스스로 참여하는 복지. 그러려면 스스로 활동도 하고 또 그뿐 아니라 뭐 산림치유 같이 이렇게 자연치유의 방법을 산림치유는 자연치유의 한 부분입니다. 자연치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죠. 요즘 보면 미술치유, 음악치유, 또 뭐 여러 가지 운동, 그다음에 뭐 우리 춤 뭐 등등 많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걸 통해서 이런 활동을 통해서 스스로도 건강을 찾고 또 주변 사람들도 또 활력을 심어주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우리 연구소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이슈는 웰에이징입니다. 또 웰에이징을 실천하기 위해서 산림치유도 하고 또 웰에이징을 실천하는 구체적인 방안으로 시니어 스카우트 운동을 우리가 또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니어 스카우트 운동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어떻게 뭐 스카우트 하는 건가요? 시니어 스카우트는 이제 우리 이 웰에이징 운동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우리끼리 의논하는 중에 노인이 과거에는 참 수동적이고 완전히 소외당하는 그런 대상이 노인으로 생각했지만 이제 노인의 역할을 새로 찾아야 된다. 노인 역할이 뭐냐? 노인이 사회에 기여를 해야 하는 역할을 만들어야 된다. 그러려면 노인도 봉사를 해야 되고 노인이 참여를 통해서 사회에 뭔가를 나눠줘야 된다. 나눠주는 게 뭐냐? 노인이 가지고 있는 재산도 있을 수 있지만 노인이 가지고 있는 평생의 지식도 가질 수 있고 그렇죠. 그 노하우가 평생 쌓은 노하우가 있거든요. 근데 이러한 노인들의 역할들이 잠재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개념을 바꿔서 완전히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보이스카우트 이제 나가서 봉사하듯이 시니어 스카우트로 우리가 봉사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봉사라는 게 시니어 스카우트가 육체적인 봉사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이웃에게 사랑을 나눠주고 지식도 나눠주고 또 우리가 봉사에 선도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시니어 스카우트의 목적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올해 4월에 또 그 발대식을 그렇습니다. 하신다고 들었어요. 작년 12월 달에 그 세미나를 했고요. 연대 세미나를 했고 금년 4월이나 5월쯤에 발대식을 통해서 전국적인 운동으로 이제 올려놓으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저희 이 시니어 스카우트 운동 저희도 응원하고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칠 시간이 됐는데 시간이 훌쩍 흘렀어요. 맞아요. 너무 재밌게 함께하다 보니까 자, 끝으로 우리 시니어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좀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르신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어르신들이 오늘 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었다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되게 나이가 들면 몸도 아프고 소득도 없고 또 사회에서 소외당하기 쉽기 때문에 흔히 수동적인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그런 걸 떨치고 나가면서 스스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활력 넘치는 삶을 스스로 만들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노년이 행복해야 인생이 행복한 것입니다. 노년이 불행하면 인생 자체가 다 불행한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마지막 단계인 노년 생활을 행복하고 즐겁고 유쾌하게 그래서 소위 말하는 웰에이징을 잘하는 그런 우리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소장님. 자, 노년의 중요성
네, 얘기해 주셨습니다. 웰 에이징을 잘하자. 마무리가 굉장히 중요한 그런 소중한 말씀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동아노인 복지연구소 김익기 소장님과 아주 소중한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이렇게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는 만큼 밝아지는 시니어 라이프. 저희 시니어 라이프원에서는 우리 시니어분들이 더욱 행복하고 즐겁게 생활하실 수 있도록 더 좋은 정보를 열심히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